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학원에 학생들이 많이 온 게 오랜만인 것 같네. 저희 학원에 제가 그 학원을 차려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준비 작업을 했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고 그랬는데 기타세법 수업을 작년부터 한다고 했었는데 못하고 있다가요 올해 뭐 하게 됐어요. 수업이 좀 도움이 되시기를 좀 바라고 오늘 뭐 수업은 지방세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는 좀 건드릴 거예요. 이유는 이제 지방세도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지방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하고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재산세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좀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상속증여세도 뭐 이수천이하면은 뭐 문제를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법 수업 들으신 분들 아시죠? 저 계산 잘해요. 그래서 하시고 또 이제 1특을 저희가 좀 팜플렛이 잘못되어 있는데 상법은 8일하고 15일 날 일요일 날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뭐 실강생들한테는 혜택을 좀 줄 생각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오셔서 수업을 들으시고 또 경제학이 이제 신경수 박사가 저희 공무원학원에 일탄데 오셔가지고 수업을 하시는데 2월 4일인가 무료로 하루에 뭐 8시간인가 한번 해주신다네요. 그러니까 오셔서 50명 선착순이니까 좀 들으시길 바라고 거의 뭐 학원 광고네요. 그지? 광고 같은데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국기법부터 수업을 진행을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타세법이다 이렇게 그죠? 이야기를 하고요. 굉장히 이쪽을 치부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세법을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통상 부가세부터 하죠. 많이들. 근데 부가세부터 하는 건 이것 때문이에요.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죠? 항상 재화용액의 공급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세를 그죠? 납부를 시켜야 돼요. 그죠? 부가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원의 물건을 팔게 되면 10원의 부가세를 상대방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걔를 거래징수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세금계산세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순매출액을 뽑아야 되는 100원만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먼저 그죠?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10원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국세기본법부터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소득세법에 공동사업이 나와요. 근데 국세기본법에 연대납세무 예외가 간다는 사실을 전혀 그죠? 연대납세무가 뭔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서 갑자기 지분별 과세야. 이렇게 되면은 희한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국기법을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요 조금 개별세법하고도 연결을 좀 시켜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기타세법이 그지 크게 회계사 시험에서는 국세기본법 또 그죠 줄일게요. 상증세법 또 지방세법 이렇게 그죠 세 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되는 부분을 보면 통상 이쪽은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이쪽은 2문제 또는 3문제까지 출제가 이루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그지? 예전에는 3문제까지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지방세는 1문제 이렇게 출제됩니다. 근데 이 이제 배점을 보니까요. 제가 2009년도에 회계학원에 처음 나왔을 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어음수표법 1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제 희한한 별명도 만들어졌듯이 그지 세법에 대해서 이걸 좀 한번 해드려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좀 이쪽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업은 진행을 제 생각에는 이쪽을 한 그죠 4회 정도 좀 해볼 생각이에요. 4번 정도 4번 정도 4강 정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쪽은 2회 정도 수업을 해볼 생각이고요. 이쪽을 1회 정도 수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시험 문제를 보면 저녁은 뭐 11시까지 가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상법 특강할 때처럼. 왜냐하면 상법은 학생들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앞 글자 따고 외우다가 막판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문제를 풀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찾아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수업이 길어져요. 왜 길어지냐면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좀 불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상포자들이라 그러죠. 그 친구들이 이제 저를 많이 찾아서 수업 시간이 좀 길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은데요. 이쪽을 좀 정리를 좀 천천히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이건 회계사도 마찬가지고 세무사도 5문제가 할당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60점만 넣으면 합격이에요. 그죠? 근데 회계사 시험은 그죠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이 굉장히 타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수업 시간에도 말을 많이 했죠. 우리 경에 있을 때도 뭐 꺼져 그죠 그래서 이 책을 꺼져 시리즈로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앞으로 이제 뭐 학원에 출간하는 단기 교재들은 다 꺼져로 출간해 볼 생각이에요. 아직은 많이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학원에 이제 모자란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홀몸으로 이 학원을 인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시고 수업을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국기법을 먼저 꺼내겠습니다. 그죠? 제 1편의 국세기본법을 꺼내게 되면, 그죠? 목차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죠. 자, 목차를 전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천천히, 그죠? 목차를,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그죠?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항상 저희 책은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통칙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자, 국세 부과의 원칙이 나옵니다. 그죠? 국세 부과의 원칙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세법 적용의 원칙이 나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목차를 잡고 있어야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전혀 공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지 않고 이건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그죠? 납세 의무에, 그죠? 성립확정 소멸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성립확정 소멸이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죠. 그죠? 다른 책들에서는 뭐 납세 의무의 확장제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제목을 좀 바꿔놨어요. 조세채권의 보존제도다 이렇게, 그죠? 조세채권의 보존제도가, 그죠? 존재하게 되고요. 또 하나, 그죠? 천천히 가보면, 그죠? 뭐가 나옵니까? 국세 우선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국세 우선권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하나, 그죠? 나오는 게 가산세에 대한 내용이 간단히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는 가산금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언급하지 않을까요? 가산금은 국세 징수법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죠? 국세 징수법상 뭘 하게 돼요? 그죠? 납세 의무자가 납세를, 그죠? 조세 채무를, 그죠? 이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돼요?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그럼 과세관청은 고지서를 보내겠죠? 그죠? 납부기한을 정하겠죠. 근데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돼요? 채무 불이행. 자, 그죠? 만기가 경과했어요. 법정이자가 붙을까요? 걔를 가산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만, 그지? 여기서는 국세에서는 국세기본법에서 다루고 있지, 그지? 가산금 별도로, 그죠?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배우죠? 그죠? 국기법 하면서 뭐 1.2%다. 그지? 뭐 몇 프로다. 이러면서 배울 거예요. 그건 여러분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세 징수법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산세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 볼까요? 자,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에 대해서, 그죠? 간단하게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그죠? 국세 환급금하고 환급 가산금을 볼 때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국세를 환급해 줍니다. 그럼 왜 환급을 해 줄까요? 이미 납부한 금액이 많이 납부됐던 거야. 걔를 과납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잘못 납부된 금액이 있답니다. 그럼 국가는 뭘 챙겼을까요?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원본을 돌려줘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돌려줘야 될 거예요. 걔를 환급 가산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책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죠? 당연히 그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자, 물납재산으로 납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때는 뭐 환급할 때는 별도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목차를 먼저 잡고 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요. 조세 불복 절차에 대해서, 그죠?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왜 생겨날까요? 자, 조세는, 그지? 과세는, 그지? 또는 국세는, 그지? 뭘까요? 공권적 채권이에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됩니까? 그죠? 당연히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걔는 행정소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소송 곧바로 제기할 수 있냐? 절대 그럴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그지? 반드시, 그죠? 미리 과세관청에 대해서 또는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한, 그죠? 청구를 하고 나서, 그지? 거기에 대해서, 그죠? 패소한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걔를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지 않고 과세관청 또는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뭐예요? 그냥 재결청에, 그지? 뭘 하지 않고 불복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임의적 전치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조세법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강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 절차로 이의신청, 오케이? 또 필요적 절차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제기하고 나서, 그죠? 재결청의 처분을 받고, 그죠? 그래도 위법 부당하다 그러면 그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은 선택적 주의가 되는 것이고
것이고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중에 하나는 반드시 경유하고 나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다뤄볼 거예요. 날짜 외울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날짜를 가지고 답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그래서 플로우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험에 의외로 많이 나오는 게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쪽에서는 첫 번째 그지 뭐가 나올까요? 과세전 적부심에 대한 내용이 가끔 시험에 나오고요. 또 하나 뭐가 나올까요?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출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써드린 것들은 여러분 시험에 매년 한 문제 이상은 출제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플로우를 가지고 정리를 해나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는 그지 하나만 먼저 기억을 좀 하고 갑시다. 자, 조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조세라는 말을 거의 쓰질 않죠. 세법이다 이 말을 써요. 자,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그를 조세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조세법은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조세법도 뭐예요? 당연히 법률 관계에 기인하게 됩니다. 그럼 이 법률 관계는 제가 상법을 가르칠 때도 그러고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채권 채무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럼 자, 채권 채무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채권 채무 관계에서 이 조세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다? 그지? 공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럼 과연 채권자는 누구일 것인가? 또 채무자는 누구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따지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당연히 이때 채권자는 누가 될까요? 자,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국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국가만 조세채권자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지방자치단체도 과세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지방세가 되는 거예요. 뭔가 조금씩 배일이 벗겨질 겁니다. 그럼 국가 또는 누가 지자체가 자, 멋지게 한번 정리합시다.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일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 뭐다? 채무다. 오케이. 이게 뭐가 돼요? 조세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채권 채무 관계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다만 일반 채권 채무 관계와는 약간 다른 속성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납세 의무자가 조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힘으로 집행할 수가 있어요. 걔를 자력 집행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압류 명령 없이도 곧바로 뭐 할 수 있어? 그치?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조세 채권의 공권적 요소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채무의 발생 원인은 뭘까요? 오케이? 크게 따져봅시다. 그치? 몇 가지만 따져볼게요. 여러분이 법인세를 외우고 소득세를 외웁니다. 오케이? 그럼 이 채무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과세 요건이 필요한 겁니다. 이 과세 요건을 다시 4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과세 대상이 존재하게 돼요. 두 번째, 누가 존재할까요? 납세 의무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누가 존재할까요? 당연히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나 수량 등이 필요할까요? 걔를 과세표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면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조세 채무액이 확정되는 겁니다. 이게 과세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대급부 없이 획일적으로 부담시키는 조세 채무를 뭐다? 조세다 또는 국세다 또는 지방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한두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자, 과세상이 뭐라는 겁니까? 소득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소득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뭐가 돼 있어요? 법인세, 소득세. 법인의 소득이면 법인세, 오케이? 개인의 소득이면 소득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재화용의 공급이란 당연히 부가가치세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때는 당연히 납세 의무자가 정해져 버리는 거야. 법인 또 개인, 오케이? 또 재화용을 공급하는 자, 오케이? 걔네들은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럼 상속증여세는 당연히 뭐가 돼요? 피상속인에게 존재하던 전체 재산 모두가 뭐가 되는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금액 단위로 환산할 수 있겠죠. 다만 우리나라 상속세 체계는 뭐예요? 유산세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과세 대상의 포착은 누구한테 하고 죽은 피상속인한테 하는 것이고 납세 의무자는 왜 죽어버렸으니까 그 자가 질 수가 없다는 것이야. 그래서 상속인한테 납세 의무를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오케이? 그때 또 증여세는 약간은 성격이 다르죠. 타인으로부터 뭐예요?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거.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법 뭐예요? 포괄주의적 방식이에요.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 오케이? 모든 것들이 뭐가 한다? 증여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연결이 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 소득을 파악하는데 너무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맨날 그지? 기업회계 단기순이익이 있다. 그지? 가산 조정한다. 차감 조정한다. 각사무 소득 만들어낸다. 거기까지 하다가 끝. 그죠? 그래서 항상 법인세를 볼 때도 소득세를 볼 때도 그죠? 이론 문제에 초점을 좀 두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계산 문제는 실제 시험장 들어가도 여러분이 아무리 2차 시험을 몇 번 봤든 여러 번 봤든 그죠? 실제로 풀 수 있는 건 반 이상이 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 문제에 초점을 두고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올해는 그지 회계사용 객관식 기출 베스트 이런 것들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못 만들었어요. 내년에는 절대 보지 마세요. 오늘 수업 듣고 꼭 붙으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전체적인 얼개만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죠? 항상 이걸 가지고 뭔가를 따지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때 국세에 관해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법을 뭐라고 얘기한다? 국세 기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소득세도 국세고 법인세도 국세고 오케이? 부가세도 국세고 심지어 상속증여세도 국세고 오케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들은 국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통칙을 먼저 꺼내겠습니다. 문제는 반 정도는 풀어드릴 생각이에요. 응? 같이 한번 풀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글자 하나하나에 국기법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특히나 어디? 그죠? 가장 중요한 말 하나가 이거 오케이? 성립과 확정을 명확히 구별하는 거. 이걸 하지 못하면 국기법은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응? 성립과 확정을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도 할 수가 없다고. 그죠? 그럼 납세 의무의 성립은 뭘까요? 당연히 납세 의무자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생긴다면 언제 그 납세 의무는 생겨날까 하는 사전적 개념이에요. 오케이? 사전적 개념이라고. 그래서 소득세나 부가세 또 법인세의 경우에는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할까요?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생긴다면 왜? 조세채권은 중차대성 때문이에요. 그럼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마다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수도 없이 합시다. 수도 없이. 그럼 자 부가세 납세 의무는 언제 성립한다? 그지? 그죠? 언제 성립한다? 그죠? 당연히 뭐 한다?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럼 뭐 두 개의 과세 기간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오케이? 그럼 언제? 그죠? 자, 1기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오케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럼 1기는 언제? 6월 30일에. 오케이? 자, 2기는 언제? 12월 31일에.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라고. 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가 어디까지 연결돼요? 과점제 2차 납세 의무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납세 의무의 성립일이 되니까. 오케이? 그런데 자 소득세나 부가세는 언제 성립하게 됩니까? 당연히 뭐 그죠? 자 1년 단위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사업년도라면 12월 31일에 오케이? 그러면 어떤 문제도 풀 수 있을까라고. 오케이? 왜? 과점주 이체납세의 기준이 되는 게 그죠?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오케이? 그렇게 전개가 되기 때문이에요. 또 이 개념은 어디까지 연결돼요? 국세 부가 대책견하고 징수권 소멸시효까지도 연결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여기에 그죠? 모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죠? 심지어 뭐 또 소득과세 금지의 원칙도 뭐예요? 그죠? 성립한 그죠?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글자를 가지고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 국세 우선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 하나가 뭐예요? 법정기일이라는 개념이 오케이? 이걸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법정기일은 뭘까요? 법정기일은 도대체 뭘까요? 누구나 그죠? 뭘 안 때? 조세채권이 생겨난 걸 안 때예요. 그럼 법정기일은 뭐예요? 그죠? 자, 이 조세채권이 있다는 게 뭐 공시된 날을 말합니다. 응? 이렇게 그죠? 깨우치셔버리면 엄청나게 쉬워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신고한 국세의 경우에는 언제? 신고. 그죠? 또 그죠? 과세 처분을 한 국세의 경우 납세고에서 발송 이렇게 전기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커다란 틀들을 여기서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국세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당연히 그죠? 담보된 채권이 우선하겠죠. 왜? 공시된 날보다 저당권 설정일이 그죠? 공시로 우선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말이야. 무슨 말씀이지? 지금만으로도 많이 깨우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책을 볼 때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수업이 여러분한테 진짜 점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조세법에서 조금은 깨우침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자, 이제는 여러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통칙으로 할게요. 제 1장에 그죠? 통칙 가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에서 적어도 그죠? 제 생각에는 두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국세 우선권 쪽에서 뭐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쪽은 한 문제가 할당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죠? 배치돼서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잘 좀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통칙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제도는 그죠? 첫 번째가 뭘까요?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예요. 그죠? 첫 번째 다뤄야 될 내용은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세법의 모든 조문은요. 여러분은 희한하게 그지? 자, 다 요약서를 봅니다. 응? 왜? 기본서가 너무 두꺼워서.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책이라. 그죠? 안타깝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성급함 때문에 이 학원을 차렸지만요. 그죠? 나중에 좋은 기본서가 나오면 실무에 가서도 꼭 기본서를 읽으면서 마인드를 잡아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 책들은 저도 못 읽어요. 저도. 왜? 너무 두껍고. 그죠? 함축적이지도 않고 세무회계 책인지 세법 책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자, 모든 여러분들 세법에 질문 한번 드릴게요. 세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다 개별 세법이에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왼손에 뭘 갖고 다녀야 되냐? 그죠?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법령 검색을 하셔야 돼요. 어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그지? 근데 그런 걸 아예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죠? 숫자만 외우고 눈도장만 찍어요. 안 됩니다. 자, 모든 그죠? 국기법에서도 1조는 뭐예요? 목적이에요. 2조는 뭐예요? 용어의 정의예요. 오케이? 법인세법도 마찬가지예요. 1조는 뭐예요? 역시 목적이에요. 2조는 용어의 정의라고. 이 용어의 정의가 돼야지 그 다음 논리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자, 국기법하고 그죠? 세법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 잘 정리를 하실 필요 있어요. 그죠? 왜? 국기법은 국세에 관해서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근데 국기법은 항상 세법에 우선할까? 그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그죠? 예외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봐야 될 내용이 일단 뭐 있을까요? 인격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인격은 뭘까요? 그죠? 채권 채무에 주체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눌 수 있겠죠? 시험은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올까? 중간단체. 오케이? 그럼 중간단체 영역에는 누구누구 있을까? 조합. 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오케이, 또는 단체, 얘네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권리 능력 없는 단체는 그지? 자, 뭐예요? 실질적으로 권리 능력은 국가로부터 법인격을 설립 등기에서 부여받지는 못했지만요, 실질 요건을 전부 다 갖춘 거예요. 그럼 자, 권리 능력 없는 단체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 권리 능력 없는 재단. 이미 끝났나요? 끝났어요.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의 경우에는 뭐예요? 그죠? 반드시 뭘 받아야 됩니까?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어야 돼요. 그죠? 사단의 경우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지? 주무가청 인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걔네들은 뭐가 돼? 당연법인 단체로 넘어가 버리는 거라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죠? 얘네들을 뭘로 봐야 될 것이냐? 법인으로 봐야 될 것이냐? 그죠? 자, 소득세법상 과세상이 되는 자로 봐야 될 것이냐? 그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게 인격에 대한 문제예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즉 중간단체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고 가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쭉 한번 넘어가 보면 그죠? 또 하나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기간하고 기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간에 대한 부분은 안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뭐 신고 납부 기한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에 주목을 좀 하시면서 정리를 하실 필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죠?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뭐 있을까요? 서류의 송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케이? 서류의 송달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4개, 5개를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통칙도 거의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보면 통칙 한 문제, 성립확정 소멸에 대한 문제 한 2문제, 그죠? 나머지 그지? 세무조사, 그죠? 또 납세의 권리보호 관련된 문제 한 문제, 그지? 나머지의 3문제 이렇게 출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죠? 지금 있는 문제들은 거의 10년치 가까운 기출문제를 전부 다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해설도 자세하게 해놨으니까요.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책. 다른 책에서랑은 좀 다르죠?
이유들을 다 명기해놨고 조문을 다 명시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보완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질문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가장 어려운 내용은 뭐예요?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 용어의 정의를 제가 필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갑시다. 자, 세법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을 뭐라고 얘기한다? 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은 시험에 소득세법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죠. 이론 문제로. 그거 나중에 정리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가산세 별표 하나 쳐놓으시면 되겠죠. 국세 뭘로? 세목으로 한다. 오케이? 가산세는 그죠? 본세와는 전혀 별개의 세목이다. 이렇게만 정리를 좀 하시고요. 특히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법률 용어 하나가 있네요. 뭐 있나요? 체납처분비. 체납처분비 뭘까요? 자, 납세자는 항상 뭐 조세채무를 일정한 기한까지는 그죠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과세관청은 뭐 할 수 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근데 고지서에 있는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럼 다시 한번 그죠 독촉을 하게 됩니다. 독촉장에 납부기한이 있겠죠. 3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케이? 신고납세 항목의 경우에는 신고해라. 오케이? 그죠? 안 했어요. 저 고지에 의한 납부를 시킵니다. 독촉장에 의한 납부를 시켜요. 근데 3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납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하게 돼요?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강제 집행을 체납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납처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뭐다? 체납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 말로는 뭐 압류, 매각, 청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래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정의하실 용어의 정의는 뭐예요? 납세자의 개념과 그죠? 납세 의무자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납세 의무자는 뭐예요? 최초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 납세자는 뭐예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납세자는 누구도 있을까요? 2차 납세 의무자, 또 원천징수 의무자, 오케이? 이런 자들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또 보증인도 포함될 수 있어요. 연대 납세 의무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시면서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수관계는 여러분 시험에 직접적으로 안 나오죠. 그죠? 친족관계, 또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3가지가 있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기법과 세법의 관계, 그죠? 이건 시험에 가끔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프레임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국세기본법에 대우 원칙들이 있습니다. 자, 국세부과의 원칙 중에 뭐 실질과세 원칙, 또 뭐가 있어요? 신의성실의 원칙, 또 근거과세 원칙, 오케이? 또 그죠? 조세간면의 사후관리, 또 세법 적용의 원칙 중에 여러 가지 원칙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원칙들이 그지 개별 세법에 꼭 그대로 적용돼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아도 될 것이냐, 오케이? 그 문제가 뭐예요? 국세기본법과 세법의 관계를 따지는 내용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여기서 잡아야 될 내용이 한 2가지 정도는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 있을까요? 자, 국기법의 규정 원칙적으로 자 갑시다. 자, 2번째 갈게요. 자, 국세기본법은 항상 뭐예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뭐가 됩니까? 자, 이렇게 할게요. 2번째 이거 꺼내겠습니다. 바로. 자, 대원칙은 뭐예요? 자, 국기법의 규정은 개별 세법에 비해서는 항상 우선해서 적용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예외로 애우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세법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꺼내시길 바랍니다. 그죠? 국기법보다 세법이 개별 세법이 우선 적용되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로 꺼냅시다. 뭐 있나요?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 뭐 있어요? 오늘 배울래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오케이? 2번째, 그죠? 연대납세 의무에 대한 예외.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대한 특례 규정. 오케이? 또 하나 꺼내봅시다. 또 하나 한번 꺼내보세요. 그죠?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그죠? 언제? 3개월 이내에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기를 하게 됩니다. 청구를 하게 돼요. 근데 어디는 상속증여세법은 6개월이라는 규정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주로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죠? 국세 환급금에 대한 내용도 뭐가 있어요? 조기 환급이 존재하게 되죠. 그죠? 부가세에서 영세율이나 그죠? 또 뭐 그죠? 그런 것들이 뭐 그래요. 그래서 국세환급금에 대한 내용 조기환급이 존재하게 된다. 이 정도만 알고 하셔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 글자 따고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건 나온 문제고요. 요즘은 그런 거 갖고 거의 출제가 되질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3번째 인격에 대한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갑시다. 그죠? 자, 이렇게 할게요. 인격에 대한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당연히 뭐예요? 조세도 채무입니다. 그러니까 조세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크게
두 작자가 존재할까요? 얘를 민법에서 뭐라 그래요? 권리 능력 또는 의무 능력 또는 채권 채무 능력 오케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인격을 가지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자연인은 소득이 있다면 뭐 소득세나 없애물을 지는 거예요. 법인도 소득이 있다면 법인세나 없애물을 지는 거예요. 자, 자연인과 법인도 재화용을 공급했다면 사업자가 돼서 부가세나 없애물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이 중간 단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중간 단체에서 조합으로 볼 것인가, 권리 능력 없는 단체로 볼 것인가, 그지? 권리 능력 없는 단체로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자, 조합으로 본다면 당연히 뭐가 돼요? 공동사업으로 취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권리 능력 없는 단체로 보게 될 때는 그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또 공동사업으로 취급을 해서 그죠? 이걸 소득세법의 규정으로 봐야 될 것인가, 오케이? 또 법인세법의 규정에 적용이 되는 걸로 봐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게 뭐라고? 인격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 권리 능력 없는 단체를 끄집고 가서 그죠? 만들어낸 개념이 뭐가 돼요? 당연법인 단체예요. 이 조합의 개념을 끄집고 와서 만드는 게 뭐예요? 자, 승인법인 단체하고 뭐가 됩니까? 오케이? 소득세법상 일거주자로 취급하는 경우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규정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인격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꼭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자, 권리능력없는 단체는 다시 뭐로 나눌 수 있다? 사단하고 재단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단은 뭐가 됩니까? 오케이? 사람의 단체인데 권리능력을 국가로부터 설립등기에 의해서 부여받지 못했다는 거야. 그럼 사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그지? 주무가청 인허가예요. 또, 자, 재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야? 공익을 목적으로 실현된 기본재산이라고. 그럼 설립등기는 무엇일 뿐이다? 껍데기일 뿐이다.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한다? 당연법인 단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8페이지에 나온 내용이 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았답니다. 얘네들은 뭐 법인으로 봐서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자, 갑시다. 승인법인 단체. 얘네들은 원래 뭐가 되잖아요. 법인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전부 다 얘네들을 묶었어요. 그럼 얘네들 중에 당연법인 단체가 아닌 것들을 묶어버리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서 뭐 한다면, 승인을 신청을 하고 승인을 얻게 되면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한다? 승인법인 단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승인법인 단체가 되질 않으면 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거나 일거주자로 봐서 세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겠죠. 천천히 한번 갑시다. 자, 여러분이 키워드를 가져가야 될 건 뭐예요? 이 외의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는 뭐가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상에 뭘 해서 신청해서 승인을 얻어야지만 뭐가 한다? 법인으로 취급이 된다는 겁니다. 세 개 키워드 잡으세요. 대표자 관리인이 선임돼 있을 것. 그죠? 자, 그 재산을 단체 명의로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가 돼요?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이유는 이익을 분배하게 되면 뭐가 돼요? 법인의 개념이 충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여러분이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리합시다. 자, 당연법인 단체, 승인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필기를 많이 하긴 그러니까요. 당연법인 단체, 승인법인 단체, 얘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급해야 될 것인가? 법인 됐어요. 걔네들은 뭐 비영리법인으로 취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뭐 한다? 당연히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가 없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법인세법은 당연히 뭐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한다. 또 소득세법에서는 자,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뭘로? 일거주자로 간주해서 취급을 하게 된다. 또 하나 단체의 구성 간 이익의 분배분과 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뭘로 보겠다? 공동사업으로 취급하겠다.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또 하나 상속증여세법에서 얘네들 뭘로 본다? 비영리법인으로 취급을 하게 된다. 그럼 질문 드리죠. 상증세법상 납세의무는 있나요? 당연히 있죠. 왜? 비영리법인은 상속증여세법상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영리법인은 절대 없죠. 그것 가지고도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래요. 근데 질문 드릴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당연법인 단체, 승인법인 단체는 자, 부가세법에서는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이유는 부가세법에서는 자연인 법인을 가지고 의미를 따지지 않아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걔네들은 사업자로 취급을 해서 그때는 그죠? 그렇게 해서 뭘 하기 때문에 그죠? 납세 의무를 지우기 때문에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차이가 있는 점 뭐예요? 국가나 지자체 등도 뭐가 돼요? 부가세법에서는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따져야 될 내용이 뭐가 될까요? 기한에 대한 내용을 따지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때부터 이때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기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법에서 의미를 그죠 가지는 이 기한이라는 거 뭐 신고나 납부에 있어서 그죠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최종적인 마지막 날을 기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그죠 이 신고 납부 기한에 대한 그죠 연장 사유만이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고 있어요. 걔를 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그죠 기한 연장 사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돼요. 나머지는 모두가 그지 뭐 신고 납부 기한의 연장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자, 색깔 넣어놨죠? 항상 사업 그죠? 3번입니다. 그죠? 납세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는 뭐 납부기한만 연장된다. 머릿속에 박아놓으셔야 돼요. 또 하나 7번 봅시다. 납세와 형평, 경제사유 등을 고려해서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됩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래요. 그죠? 또 기한 연장에 승인 의제가 있죠. 그죠? 10일 그죠? 기한 연장 신청을 하겠죠? 10일 내에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10일 되는 날에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다만 자 봅시다. 이 기한의 연장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납부기한 연장에 초점을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기한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또 기한 연장을 해놓고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도저히 이 납세 의무자에게 기한 연장을 해줘서는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할 때 뭐 한다는 거예요? 기한 연장을 취소하는 것이다. 자, 뭐 했다는 게 담보 제공을 요구했는데 담보 제공을 그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징수하지 못한다고 납기 전 징수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납기 전 징수사유는 여러분들 국징법의 내용입니다. 납기 전 징수사유는 뭘까요?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자, 납기가 뭐가 돼요? 조세 채무자가 조세 채무를 이행해야 될 마지막 날. 그죠? 그때까지는 채무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기한의 이익. 근데 그 기한의 이익을 박탈시키고 강제적으로 납기 전에도 불구하고 그죠 과세관청이 조세 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 그죠 사유를 납기 전 징수사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생각해보면 똑같겠죠. 언제까지 기다려서는 납기까지 기다려서는 도저히 그지 납부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경우 오케이? 그런 것들이 납기 전 징수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체납 처분을 받을 때 또 강제 집행 등을 받을 때 오케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래요. 또 하나 시험에 가끔 여러분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송달 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그죠? 그 날로부터 뭘 하게 됩니까? 송달이 지연됐어요. 자, 뭐 또 다른 날이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했답니다. 그럼 뭐 그죠? 도달한 날로부터 뭐가 됐어요? 그죠?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간주하게 되는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했답니다. 이런 경우들도 그죠? 원칙적 납부기 다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얼마?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간주하다.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넘어가셔도 될 겁니다. 다만 납기 전 징수사유가 있는 경우는 뭐한다?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고지서가 도달한 날이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했대요. 그때는 뭐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본다. 이렇게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그지 서류 송달로 가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과세관청은 납세 의무자에게 일정한 그지 납세 고지 등에 관한 서류를 뭘 하게 됩니까? 그지 송부하게 됩니다. 걔를 서류 송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은 크게 뭐가 있을까요? 자, 그죠? 첫 번째 종류. 그죠?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서류 송달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서류 송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항상 뭐가 충족돼야 돼요? 그치? 서류 송달의 요건은 그죠?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뭐? 그죠? 또 하나 충족시킨다면 송달 받을 자에게 뭐? 적법한 송달 방법을 거쳐서 그죠? 또 하나
송달받을 장소에서 뭘 해야 돼요? 서류를 송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죠? 적법한 송달 방법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송달받을 자가 아닌 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되면 서류 송달의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때 적법한 송달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직접 건네주는 거. 걔를 말하래요 교부 송달. 오케이? 우편으로 그죠? 전해주는 거. 그죠? 우편 송달. 오케이?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해주는 거. 전자 송달. 오케이? 또 하나 놔두고 오는 거. 유치 송달. 오케이? 네 가지의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한 송달 방법은 교부 송달, 또 우편 송달. 그죠? 우편 송달, 또 뭐예요? 그죠? 유치 송달. 그죠? 자, 도저히 이 방법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예외적으로 뭘 할 수 있다? 그지? 공시송달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걔를 공시송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송달 방법이 뭐다? 교부송달, 또 우편송달, 또 유치송달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시험에는 거의 뭐밖에 안 나요? 우편송달밖에 안 나옵니다. 우편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뭐 일반 우편, 또 하나는 등기 우편이 존재하게 됩니다. 반드시 등기 우편 으로 서류를 송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뭘까요? 자, 일반 우편은 절대 안 돼요. 뭐에 관계됐네요? 너 조세 채무시라. 고지, 또 덕촉, 또 체납 처분에 관련된 서류는 무조건 등기 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 그것만이 시험에 출제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등기 우편으로 반드시 송달해야 되는 거, 그지? 고지, 또 덕촉, 그죠? 또 체납 처분에 관련된, 그죠? 체납 처분 등에 관련된 내용들은 뭐 한다?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유치 송달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유치 송달은 뭐가 됩니까? 그지? 두고 오는 걸 말합니다. 과세관청에 그지? 과세 관한 내용을. 그런데 유치 송달은 그죠? 최소한 뭐는 있어야 될까요? 본인에게 꼭 송달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리인에게 뭘 하더라도 두고 오더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상태에 두고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절대 이건 뭐예요? 적법한 요건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무효다. 대부분 판례견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도저히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그지?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송달한 걸 공시송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 일반 송달 방법이 인정될 송달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전혀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해야 될 건 뭐예요? 우편 송달에 모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색깔 넣어놨죠? 납세고지, 덕촉, 체납처부터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에 송달할 때는 그지? 반드시 등기 우편을 해야지 일반 우편은 절대 안 된다. 정리하시고요. 유치 송달도 간단한 사례 문제만 정리를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전자송달은 뭐예요? 자, 전자우편 주소로 송달 방법을 가름하는 걸 말합니다. 이메일 주소로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공시송달은 그죠? 자, 당연히 사유는 머릿속에 넣으면 되겠죠? 국내 그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구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등등등이 뭐가 된다? 그죠? 공시송달은 사유가 됩니다. 또 하나 4번 체크 하나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서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으나 수친이 부재 중인 것으로 판단돼서 송달이 곤란한 경우는 뭐 14일이 공실, 그죠?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길 바래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2번만 풀게요. 4번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1번. 여러분들 국세기본법 문제 풀 때는 꼼꼼히 푸셔야 돼요. 계산 문제 한 문제 맞추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큽니다. 계산 문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이번 기회에 쓰시기를 바래요. 시험까지는 아직 한 달 반, 2달 남았죠? 천천히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1번 갑시다. 국기법상 규정된 법인격 없는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법인격 없는 단체죠.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된 기본유산이 있답니다. 재단으로 등기되지 않았어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았답니다. 뭐 당연법인 단체요. 이때 잡아야 될 거 뭐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 두 번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국세 의무는 당연히 누가 대표자 관리인 이행하는 거 당연하겠죠. 자, 3번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세법과 상속증여세법에서 뭘로 본다? 비영리 법인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4번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대표자 관리인이 선임돼 있어요. 그러나 이익의 분배 방법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으면 뭘로? 공동사업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뭘로? 일거주자로. 에이, 당연하지. 공동사업이라는 건 그죠? 내부적으로 조합원들 간에 그죠?
이익 분배 방법 비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지분별 과세를 하는 것이에요. 그죠? 정해져 있다면 당연히 일거저로 취급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꼼꼼히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자, 5번 갑시다.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대표자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답니다. 법인으로 봅니까? 추가돼야 되겠죠. 이익 및 그죠? 이익의 분배 방법 비율이 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또 뭘 해야 돼요? 이 요건을 충족하면 앞으로 가야 되겠죠. 승인 신청 그죠? 승인 신청하고 승인을 얻은 단체는 뭘로 봐요? 그게 법인으로 뭐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승인을 얻지 않았다면 당연히 뭐가 돼요? 그죠? 법인으로 볼 수가 없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갑시다. 국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 연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때는 뭐만 찾으면 돼요? 신고 납부 기한 연장, 납부 기한 연장. 오케이? 두 가지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먼저 지배하고 가라는 겁니다. 오케이? 사업 또 그죠? 국세청장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서 인정하는 경우 이때는 뭐 납부 기한만 연장된다. 오케이? 그럼 신고 납부 기한이 나오면 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바로 꽂아서 문제 풀 수 있겠죠? 풀 수 있을 거라고. 응?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에요. 왜? 시험을 위한 내용이니까. 그지? 천천히 읽어봅시다. 자, 납세와 동거 가족이 사망으로 상중이랍니다. 뭐 신고 납부기한 연장 신청할 수 있겠죠? 신고 납부기한 연장 되겠죠? 두 번째, 납세의 부도 발생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답니다. 그때는 뭐 납부기한만 연장된다. 오케이?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3번, 홍수로 피해를 입어서 그죠? 천재지변 등이죠? 그때는 뭐 신고 납부기한이 전부 다 연장되겠죠? 납세자가 도난을 당했답니다. 그죠? 끝났죠? 그죠?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지배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번 문제 한번 간단하게 워밍업 하니까 그죠? 첫 내용이니까 풀어볼게요. 자, 국기법과 세법의 관계에서 세법의 규정보다 국기법의 규정이 예외 없이 우선 적용되는 규정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충분히 뽑을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생각하세요. 생각의 힘이에요. 자, 첫 번째 연대납세 의무 소득세법에서 깨버렸죠. 두 번째 납세 의무의 승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납세 의무의 승계는 뭘까요? 상소가병이에요. 승계는 항상 개별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국기법은 포괄 승계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소가병이에요. 상소가병 시 당연히 뭐 그죠?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돼요. 그죠?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납세 의무는 상속인한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또 합병으로 인해서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에 뭐는 법인세, 납세 의무, 국세 등은 당연히 뭐 승계되는 것이 여기에 대한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예외가 존재할 수가 없지. 그럼 조치채권은 어디 가는데? 사망하면 없어버리는데. 그죠? 상속하면 없어버리는데. 그거 어디 가겠어요? 그죠? 이건 뭐예요? 국기법의 규정이 그대로 자리 잡는 것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생각의 힘이라고. 응? 모든 법학은 조금만 생각하면 다 풀 수 있어요. 왜? 글자 안에서 뭔가 삐꾸가 보여.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 할게요. 납세 의무의 소멸에 대한 부분. 그죠? 모르겠어요. 저. 풀어봅시다, 한번. 그러더라도 풀 수 있는가 없는가. 자, 국세 우선권. 국세 우선권은 그죠? 해당사항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갑시다. 2차 납세 의무. 가보자고. 몰정 납세 의무. 여기서 한번 뽑아보세요. 이런 문제를 사실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즘 안 내는 거예요. 뒤에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해놓고 그죠? 가시기를 바래요. 응? 답은 그죠? 3번이 될 수 있지만요. 그죠? 4번도 간단하게 정리해 보세요. 다음 중 적부원설의 송달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예요? 체납 처분. 그죠? 당연히 뭐예요? 일반 우편은 송달했답니다. 안 되겠지? 다시 고지, 독촉, 체납 처분. 그죠? 또 그죠? 세법에 관계된 명령에 관계된 서류는 절대 등기 우편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물론 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일반 우편을 할 수도 있어요.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해설 뒤에 보시기를 바래요. 그죠? 해설 자세하게 해놨죠? 여러분들 스스로도 해설 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뒤에 일부러 낸 건 스스로 풀어보고 정리하라는 취지예요. 필요한 복사해서 앞에다가 붙여서 그죠? 정리하시면서 같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됐지? 자, 두 번째 바로 갈게요. 국세 부과의 원칙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자, 국세 부과의 원칙 꺼내겠습니다. 제2장이요. 첫 타임은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은 1시간 이상 수업을 할 거예요. 예? 그 개념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지? 그래서 첫 타임이 여기까지 수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죠? 두 번째 갑시다. 제 2장입니다. 자, 통칙 조금 보여요? 제목 먼저 꺼내세요. 통칙에서 주제 먼저 꺼냅시다. 자, 뭐예요? 영어 정의. 두 번째, 인격. 오케이? 세 번째, 기한 연장 사유. 오케이? 네 번째, 서류 송달. 응? 이렇게 잡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2장에 갑니다. 국세 부과의 원칙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국세는 뭐다? 공권적 조세 채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세 부과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존재하게 되는데 걔를 국세 부과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네 가지가 존재하게 되죠. 자, 갑시다. 크게 뭐가 있습니까? 실질과세의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나요?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세 번째 뭐가 있어요? 근거과세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죠? 조세관면에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는 시험에 한 2, 3년에 한 번씩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그리고 거기에 초점은 당연히 뭐가 돼요?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응? 그리고 그죠? 부과를 시킨 다음에 이 두 개를 가지고 출제합니다. 이미 사실은 끝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실질과세 원칙은 뭘까요?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실질과세, 그치? 실질에 따라서, 그죠? 뭘 해야 한다?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한다. 걔를 실질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치?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나요? 예외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외웠을 거예요. 귀속에 따른 실질, 내용에 따른 실질, 조세 피방지를 위한 실질. 그죠? 그때는 뭘 하게 돼요? 자, 제가 실제로는 거래를 했어요. 근데 제 3자 명의로 거래를 했어요. 그럼 납세물을 진 자 누구예요? 저예요. 왜? 형식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저와 둘이 거래를 했어요. 이렇게 경우에서 이렇게 왔어요. 오케이? 그러더라도 뭐 중간 단계 거래는 없는 걸로 하고 직접 당사자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겠다. 걔를 제3자 그죠를 통한 그죠 우회 거래에 대해서 실질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자, 탈세, 조세 회피, 절세, 조세 계획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만요. 이 실질과세 원칙은 귀속에 따른 실질 또 내용에 따른 실질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3자 거래를 통한 경우에도 뭐한다? 그죠? 직접 거래한 것으로 간주해서 뭘 하겠다? 과세권 행사하겠다. 걔를 뭐라고 해야 한다? 그죠? 실질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더 멋지게 할게요. 이 실질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그죠? 자, 조세법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가 뭐가 있을까요? 오케이? 부당행위상 부인 규정이 있습니다. 다 나오죠? 법인세법부터, 소득세법부터, 부가세법부터. 오케이? 그래서 이쪽은 항상 이론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죠? 뭐, 실질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죠? 뭐, 특수관계자의 거래를 통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오케이. 뭘 하게 됩니까? 이 실질과세 원칙의 근거에서 항상 시가를 기준으로 뭘 하겠다? 과세 원칙을 세우겠다. 걔를, 그죠? 실질과세 원칙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오히려, 이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들을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는 게 큰 내용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죠? 크게는 뭐가 있나요? 법인세법에서, 그죠? 부당행위상 부인도 존재하게 되지만 뭐 있어요? 대표자 상해처분. 그죠? 대표자 상해처분이 대표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회에 유출된 것이 불분명합니다. 오케이? 그럼에도 뭐한다?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로서 뭐한다? 대표자 상해처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소득세법에서 뭐가 있나요? 아까 보셨듯이, 그지? 여러분들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공동사업에 대한 특례 규정이 존재하게 된다. 그죠? 이것들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거 나옵니다. 소득세법에서 무조건 계산 문제든 이론 문제든. 자, 이거 정리하면서 뭐까지 정리해야 돼요? 동업기업과세 특례. 동업기업과세 특례도 거의 나올 거예요. 자, 동업기업과세 특례가 왜 중요할까요? 똑같아요. 똑같아. 공동사업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공동사업에서는 그죠? 그 출자자들을 조합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업기업과세 특례에서는 그죠? 군을 4개로 나누죠. 거주자군, 피거주자군, 내국법인군, 외국법인군. 걔네들이 출자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죠? 동업기업과세 특례 규정은 뭐예요? 뒤로 밀리는 거예요. 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우선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은 꼭 머릿속에 잡아놓으셔야 돼요. 응? 자, 민법상 조합. 또 상법상 조합.
오케이? 상법상 한명회사, 합자회사, 오케이? 또, 그죠?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그지? 실질이 조합과 거의 유사한, 그죠? 지식 기반, 뭐, 그죠? 펌들. 이런 데들이 뭐가 돼요? 동업기업 과세 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계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거기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물어볼 확률이 많아요. 동업기업 과세와 그지 뭐 공동사업에 대한 다음 사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볼 때도 꼭 이로 문제 대비를 좀 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존재하나요? 저 상속증여세법에 그죠?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그죠?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 규정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법학을 하지 않으니까요 언젠가는 꼭 하시길 바래요. 자 신탁 뭐예요? 맡겨두는 거 그죠? 신탁은 개념이 굉장히 커요. 세법에서 말하는 신탁은 가는 데마다 용어가 달라요. 심지어 모든 위탁을 신탁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응? 그러다 보니까 이 용어들이 막 그저 중구난방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럼 뭐예요? 자, 제가 실제로 부동산을 그저 취득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죠? 자, 이 갑으로부터 그죠? 어떤 재산을 취득을 했다는 겁니다. 응? 재산을 취득했어요. 자, 내 명의로 뭐가 됐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죠? 등기가 격려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자, 나한테는 너무나 재산이 많아요. 종부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뭘 하게 됩니까? 그지? 명의신탁 약정을 하게 됩니다. 약정을 통해서 누구 명의로? 비명의로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시켜버리는 거예요. 예를 뭐 당사자가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때는 이렇게 봅니다. 뭐한 것으로? 응? 증여한 것으로 걔를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얘를 빼버려요. 그죠? 자, 갑으로부터 이렇게 A가 실제로는 취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누구? 비명의로 뭘 하게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사이에는 둘 사이에 약정이 있었겠죠? 얘를 제3자를 통한 명의신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가 돼요? 이렇게 항상 누구는, 그죠? 실질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누구에게 비명의로 재산을 뭐한 것으로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서 제3자 명의의 재산 이전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을 뭐다?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건 해당 사항이 없겠죠.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면 왜 A가 소유권자가 되니까 그럼 실소유권자는 A가 되는 거예요. 다만 얘는 형식적 소유권자가 될 뿐이라 오케이. 그럼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가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뭐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 이건 법 원리라기보다는요 조리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지? 납세자는 그지? 뭐 할 때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과세 표준 신고 등을 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한다. 오케이? 과세 관청이 조세 부과 징수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없어요. 다만 판례가 나올 수 있어요. 간단하게. 자, 그냥 듣기만 하세요. 부가세 신고를 A라는 사람 명의로 계속 신고를 했어요. 근데 A는 뭐예요? 명의 대여자였어요. 3번, 4번 3과세기간, 2과세기간이 넘게 그죠? 자 부가세 신고는 4번, 5번을 했다는 거예요. 과세관청은 당연히 그자한테 뭘 했어요? 조세를 부과했어요. 징수를 계속 했어요. 그자도 계속 그죠? 조세 납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렇게 우겨요. 나는 명의대여자다. 그러니까 그지? 이미 부담한 조세 채무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상식 대 상식의 문제로 그죠? 자, 일정한 자의 계속 반복적 언행이 있었고, 그죠? 일정한 자의 계속 반복적 신고 납부가 있었고, 과세관청은 그 운동을 신뢰했고, 거기에 비해서 조세 부과 징수를 했고, 그럼 과세관청이 뭐는, 그죠? 신뢰 이익은 보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한 것이라고 걔를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과세관청도 뭘 했어요? 일정한 납세 의무자라고 판단해서 계속적으로 저 부가가세 항목에 대해서 뭘 했어요? 고의서를 발송을 했어요. 걔가 계속적으로 납부를 했어요. 그죠? 그래놓고 나중에 다른 자한테 야 네가 실지니까 그지? 납세 의무자라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일정한 행위에 계속 반복성이 있었다면 그 행위를 신뢰한 자의 이익은 보호돼야 한다. 오케이? 걔를 신성실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돌려도 똑같아요. 똑같은 개념이니까 저 간단하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다만 봅시다. 신성실의 원칙은 제약 조건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뭐 합법성의 원칙. 질문 드리죠. 합법성의 원칙 뭐예요? 법대로 적용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법대로. 근데 법대로 적용하려면 아까는 실질과세 원칙이 법이잖아요. 응? 그런데 그죠? 자, 법대로 적용 원칙과 신뢰 이익의 보호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실외이익의 보호가 더 크다고 보호법이 판단한다면 그때는 합법성의 원칙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지? 신성실의 원칙, 그지? 합법성의 원칙과, 그죠? 끝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시험에 나오질 않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 대신, 뭐예요? 일정한 실외이익, 계속 반복적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자의 실외이익은 보호된다. 오케이? 또, 과세관청에, 그죠? 실외이익도 보호된다. 걔를 신성실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예요. 근거과세의 원칙. 자, 이건 어디하고 연결되나요? 세무조사. 왜? 그지? 항상, 그지? 과세관청은 조세권 행사함에 있어서 뭘 해야 됩니까? 그죠? 일정한, 오케이? 장부나 서류에 따라서 뭘 해야 돼요? 과세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거 원칙이다. 이렇게 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깨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걔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오케이? 추계에 의한 과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소득세법의 대표적 내용이 있죠?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오케이? 이건 뭐예요? 도저히 장부나 서류에 의해서, 그지? 과세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뭐 추계에 의한 과세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장부나 서류에 의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뭐가 됩니까? 추계 과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납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거 과세 원칙은 항상 뭐예요? 과세 표준과 세액의 그죠? 조사 또는 부과 징수는 그죠? 장부나 서류에 따라서만 해야 된다. 오케이? 걔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근거 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이게 연결되는 게 뭐예요? 자, 장부나 서류에 의해서 과세가 되기 전에 자, 뭘 했다는 거예요?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 곧바로 그럼 입증 책임 전환되겠죠? 그죠? 누가 성실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과세관청이.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근거과세 원칙 시험에 나온다면 무조건 뭐예요? 장부나 서류에 의해서 그죠? 과세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그지? 납세자가 그죠? 제출한 장부 또 각종 신고 서류는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나가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죠? 그런 것들이 도저히 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추계에 의한 과세가 허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조세관면의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죠?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지? 하나는 뭐 있을까요? 상속증여세법. 자, 질문 드리죠. 상속증여세법에서 그죠? 과세가액 불산이 방목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있나요? 공익신탁재산, 또 공익목적 출연재산. 걔는 뭐가 돼요? 자, 공익법인을 설립을 하게 돼요.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이에요. 학술, 종교 등의 단체. 오케이?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 상속증여세법에서 걔네들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정부도 미리재단인가요? 뭐 K 뭐 있나요? 그죠? 그것 가지고 나중에 장난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뭐 출연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운용에 대한 사후관리, 오케이? 또 출연된 재산에 대한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규정들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증여세법의 대표적 규정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는 않지만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항상 뭐 그죠? 조세특례를 줬어요. 그럼 나중에 뭐랄까요? 자, 사후관리 요건 그죠? 항상 관리 감독하게 됩니다. 그죠? 일정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해줬는데 그죠? 그 요건을 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한다? 당연히 그죠? 과세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뭐가 돼요? 조세관면의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이 된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 지가 좀 오래돼서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돼요. 자, 1번, 2번 풀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자마자 이걸 꺼내셔야 돼요. 항상 실질과세, 신성실, 근거과세 이 세 개만 꺼내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조세관면의 사후관리 이런 것들은 그냥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항상 갑시다. 첫 번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그죠?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앞으로 랩하면서 읽을 수 있죠? 귀속, 명의. 그죠? 실질. 오케이? 그럼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한다. 그죠? 2번,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기록하고 있답니다. 당연히 뭐, 장부에 따라서 해야 된다. 쉽죠?
3번. 자,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 장부의 기록과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뭐 할 수 있다? 조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근거과세 원칙이에요. 이때는 당연히 결정서에 적어야 되겠죠. 자, 4번. 행정기관의 장 해당 납세 의무자가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결정서의 열람, 복사, 또 등본,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해 줘야 되겠죠. 자, 5번. 국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럼 뭐가? 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 끝. 대표적으로 세 가지 꺼낼 수 있죠. 자, 법인세법의 대표적 상해처분, 소득세법 공동사업에 대한 특례 규정, 또 상정세법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가 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길 바래요. 2번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근거과세 원칙을 놨어요. 그럼 뭐만 물어봤어요? 근거. 그럼 근거과세 원칙과 신성실의 원칙은 상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오케이? 응? 그러니까 근거과세 원칙 뭐 장부. 오케이? 근거. 그죠? 그것만 보시라는 거예요. 자, 문제 가봅시다.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서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답니다. 끝났죠? 자, 2번.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과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답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 뭐 할 수 있다? 조사할 수 있다. 3번. 정부는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해서 결정할 때는 당연히 뭐 결정서에 부기를 해야 되겠죠. 또 서로 양자가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5번.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성실, 그죠? 미친 소리가 되겠네요. 끝.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디까지 갔다가 실 거냐? 세법 적용의 원칙까지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 존중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볼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봐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죠? 세법의 해석 기준하고 소급과세 금지 원칙 간단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3장에 세법 적용의 원칙으로 가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필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세법의 해석 기준이 있습니다. 세법 학자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죠?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는 특별하게 안 보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죠? 기업회계 존중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세법 선생님들이 그죠? 세법 선생님은 아니죠. 세무회계 선생이죠. 저희 공부할 때는 안 그랬어요. 세법 선생님이 그지? 세법 학에 조금 더 가까웠어요. 저희 공부할 때는 쪼개져 있었어요. 세무회계는 세무회계만 가르쳤고 그죠? 세법은 세무회계 조금 하면서 법리를 좀 가르치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지?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요약집 보고 막 외우고 색깔 있는 거 외우고 이러다가 돌아버리죠. 여기 들었다 저기 들었다 저기 들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오셨겠죠. 물론 해결은 다 되지 않겠지만. 자, 이때도 이거 먼저 정리하고 올게요. 자, 기업회계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법과 그지?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거야. 그걸 체크하라는 거야. 무슨 말씀이 아시겠지? 말 그대로 뭐예요? 좀 이해해 줘라.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 말만 시험에 나옵니다. 오케이? 자, 먼저 뒤쪽 보세요. 오케이? 이 말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세법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기업회계가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은 기업회계와 세법의 괴리가 너무 커져서요. 존중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조세법 수업도 조금씩 하지만요. 항상 여러분들 법인세법에서도 제가 그런 말들을 가끔 해요. 세법학 가르치면서 법인세법에서 여러분이 단기순이익을 가지고 가산조정, 차감조정하고 각성소득 만들어내는 게 그것이 뭐예요?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법인세법의 규정은 입금에 송금 빼면 각성소득이 나오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총액주의예요. 총액주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순액법처럼 계산만 하고 있는데 그건 현금으로 표 올리하고 똑같아요. 오르션 올리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세무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특별하게 보실 내용은 이것만 그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봐야 될 내용 뭐예요? 세법의 해석 기준이에요. 자, 갑시다. 세법 뭐예요? 법이에요. 그럼 해석할 때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될까요?
글자 그대로. 응? 글자 그대로. 그죠?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대원칙이에요. 다만 이 글자 그대로, 그죠? 이걸 물리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게 도저히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그죠? 한 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응? 대표적인 예가 작년에 시끄러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자예요. 그죠? 어느 변호사가, 그죠? 자, 현금으로 받지 않고 계좌이체로 받았어요. 응? 과연 얘가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의 대상이 되는가? 오케이? 거기에 대한 다툼이 제기돼서 1심 경위에서, 그죠? 당연히 변호사는 뭐 패소했어요. 왜? 예금도 현금으로 취급하는 게 일반적 관행이니까. 그러나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어요. 대법원에서는 다시 패소했어요. 이걸 갖다 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세불복에서 재밌는 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변호사들은 주로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왜? 법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대원칙이니까. 오케이? 다만 세법은 그죠? 그러기에는 너무나 공권적 요소가 강하다는 거야. 그래서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한 목적적 해석이 가능하다. 오케이? 다만 뭐는 허용되지 않는다. 유추해석, 확장 해석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응?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세법에서는 법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치? 그죠? 다른 법률의 개념을 가져다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때는 뭐, 그죠? 그 개념을 그대로 갖다 쓰면 걔를 고유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려서 변형을 시켜야 되면 걔를 차용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죠? 그죠? 변형 개념이 뭘까요? 오늘 배울 증여입니다. 증여예요, 증여. 그지? 민법상 증여는 뭐예요? 타인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 이것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법의 증여는 뭐예요? 그죠? 직접 간접적인 방법, 제3자를 통한 방법에 의해서도 그죠?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그죠? 타인에게 어떠한 방식이든 그죠? 부가 증가되는 모든 것들을 세법의 증여로 포착하게 됩니다. 그게 차용 개념이라고. 그죠? 세법에서는 그러한 개념을 많이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 개념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대원칙만 잡고 할게요. 그리고 소극과세 금지 원칙은 다시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 뭐 있을까요? 오케이? 입법에 의한 소극과세 금지. 오케이?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비과세 관행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자,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입법에 의한 소극과세 금지입니다.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자,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죠? 납세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 그죠? 성립 후에, 그죠? 이미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해서는 성립 후에 뭐에 의해서? 세법에 의해서 뭐 하지 않는다? 소급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볼 건 성립밖에 없어요. 확정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왜? 성립과 확정은 너무도 차이가 있는 개념이에요. 자, 먼저 한번 가볼게요. 성립과 확정. 소득세만 하나 끊을게요. 법인세만. 어떤 점에 차이 있어요? 법인세는 언제 성립해요? 과세기간 종료하는 때. 언제 확정돼요? 죽여버릴 거예요. 법인세가 어떤 세목인지도 모르고 확정 방식에서 공부하면 안 돼요. 법인세는 신고납세 항목이에요. 됐죠? 응? 그러니까 언제 확정돼요? 그래요. 응? 그렇게 괴리가 있는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교수님들이 계속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응? 부가과세 항목을 언제? 과세관청이 결정한 때. 왜? 신고는 협력금에 불과하니까.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상속세. 언제 신고해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증여세. 그죠? 증여라는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오케이? 그러니까 증여인산에 반환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성립과 확정을 구별하지 못하면 국기법은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응?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해서는 뭐 한다?
그죠? 자,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에 의해서 뭐 소급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는 이거예요. 자, 법인세에서 12월 31일로 과세기간이 종료했다는 겁니다. 1월 달에 세법이 개정됐어요. 그죠? 그걸 가지고 뭐 한다? 그죠? 소급해서 과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미 그죠? 납세 의무자는 12월 31일까지는 그 사실 상태를 존중을 해서 그대로 세법에 따라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죠? 신고가 아니라, 거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뒤집어 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걔를 뭐, 입법에 의한 소득과세 금지다. 오케이? 그럼, 머릿속으로 정리합시다. 성립한, 소득, 수익 등에 대해서는 뭐, 성립 후 새로운 입법에 대해 소득과세하지 않는다. 오케이? 성립만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과세 관행에 의한 소득과세 금지의 원칙이 됩니다. 자, 봅시다. 세법의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에게 받아들여졌답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죠? 당연히 뭘 하지 않았대요. 자, 이렇게 갈게요. 오케이. 자, 뭘 했을까? 납세자는 비과세 관행을 오케이. 그런데 뭐 다시 뭐 했을까? 그죠? 당연히 뭐가 돼요? 안 되겠죠? 왜? 그죠? 계속 반복적 법의 적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납세자가 그걸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과세 관행을 뒤집고 새로운 그죠? 과세라는 건 절대 뭐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오케이? 걔를 비과세 관행에 의한 소득과세 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천천히 갑시다.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에게 받아들여졌답니다. 자, 이거 왜 생겨났을까요? 비과세 관행은 법 대 법의 관계예요. 그죠? 그런데 세법에서 과세관청은 그 법을 어디까지 확장시켜버려요? 예규통칙이에요. 이건 어디까지? 본조, 또 시행령, 또 시행규칙까지. 얘는 예규통칙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왜? 과세관청은 당연히 뭐 공무원들은 예규나 통칙에 따라 행정 해석에 따라서 뭘 해야 돼요? 과세권 행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행정해석이 맞다고 납세에게 받아들여졌어요. 오케이? 근데 그 행정해석이 틀리다고. 그죠? 친애들이 해석을 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다시 과세권을 행사했다는 거야. 이건 뭐예요? 그죠? 본조,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문제가 되고 얘는 예규 통칙에 대한 적용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의 소득과세 금지 원칙은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 그죠? 일반적 입법에 의한 소득과세 금지, 또 하나 비과세 관행에 대한 소득과세 금지 원칙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야.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딱 진정소급, 부진정소급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진정소급 뭐예요? 자, 위에를 말합니다. 그죠? 부진정소급 뭘까요? 과세 기간 중에 세법이 개정이 됐다는 겁니다. 오케이? 당연히 뭐 과세기간이 종료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납세문을 성립하지 않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새로운 세법에 의해서 과세하는 건 괜찮다. 오케이? 걔를 부진정소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만 체크하시면 돼요? 기업회계 존중. 오케이?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응? 그것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에서는 안 나오는데요. 자,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특수 문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할게요. 말로만 하겠습니다. 자, 세법에서는 그지 굉장히 많은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의 그지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그죠 그죠 장기적 조세 운용 계획을 세우고요. 또 세법의 해석에 대한 질의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응답들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세법의 소관 주무부서는 어디가 됩니까? 기획재정부예요. 응? 그럼 질문 한번 드리죠. 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그죠? 국세청장이 그죠? 그죠? 예규나 통칙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항상 뭐가 됩니까? 자, 그죠? 세법에 따른 질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럼 절대 국세청장은 거기에 대해서 뭘 할 수 없어요? 그죠? 권한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기본적 내용은 전부 기획재정부 장관의 그죠?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유해야 한다. 그런 내용들만 체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7페이지에 써놓은 내용 체크하세요. 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 예신의 절차와 방법은 꼭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세청장이 중장기 조세 운영 계획을 그죠 실행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를 잘 보시라는 거야. 26페이지부터 볼게요. 뭐 계획의 수립도 누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케이? 그죠? 또 협의 및 보고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요. 그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요구하는 것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아니라는 점도 체크를 좀 해놓으실 필요 있어요. 또 하나 국세예규 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뭐 세법에 관한 해석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국세청장에서 제출된 GD에 대해서는 그죠? 자, 국세청장이 회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본을 송부하게 되는데 그죠?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다만 GD가 국세예규 심사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한다든가 그죠? 또 하나 세법 해석 등에 관계된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바로 회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정리를 좀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회계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요. 세무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그죠? 국회 상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고. 또 그죠? 주어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세청장이지 그죠? 뒤집어 출제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체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거 가지고 주로 나왔어요. 자, 뭐 나왔을까요? 그죠? 신고를 하는 것, 또 조세불복을 하는 것, 그죠? 뭘 달리해도 과세 관할이 다른 경우에도 뭐 한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응? 과세 관할이 다른 경우에도 뭐 괜찮다는 겁니다. 그죠? 관할을 위반한 신고의 효력이에요. 그러나 뭐한 경우에는 관할을 위반한 그죠? 과세관청에 조세 부과 처분이 됐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유효하지 않다. 그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갑시다. 1번 문제 28페이지요. 국세기본법상 과세 관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이 한 뭐예요? 과세표준과 세액의 그죠? 결정 경정 처분이랍니다. 뭐 유효하지 않다. 오케이. 자, 뭐만 그죠? 신고나 그죠? 조세 불복 등을 관할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이렇게만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자, 이제는 쉬었다가요. 하이라이트예요. 오늘 이 수업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가면서 그죠? 필요하다면 국세 우선권까지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내용들을 정리를 두 번째 타임에 할게요. 저희 쉬는 시간은 10분, 15분? 그죠? 10분 조금 어바웃 정도 합시다. 에? 그리고 빨리 끝내는 게 좋잖아요. 11시까지 가면 안 되잖아. 한 8시 안에는 한 7시 정도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7타임만 딱 해서 계획대로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었다 하겠습니다.